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 대금을 더 받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은 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미동의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매매 대금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한 후 그 감정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 하는 이런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된 이제 미동의자 입장에서는 아예 자신의 땅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부득이 이제 팔 수밖에 없다 해도 단순한 감정 평가액 정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돈 받아가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결국 조합이 이런 매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이처럼 저항하고 버티는 미동의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해가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 청구를 당한 미동의자로서는 법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합이 신청한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만 받고 자기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건지, 아니면 감정평가액보다 더 받거나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매도 청구 소송에서 재건축 사업 절차상 법령이 위반됐다, 판례 위반됐다 하는 이런 점을 적시해서 결국 매도 청구 요건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제 한번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어떤 위법하다, 그리고 매도 청구 기간이 도과됐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결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제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자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의 부담 증가나 분양 적기를 실기하거나 하는 이런 막대한 피해가 이제 초래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동의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하는 수밖에 없게 되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그동안 20여 년간 한 40여 개의 조합에 수백 건의 재건축 매도 청구 사건을 진행해 왔는데 몇몇 조합들의 경우에는 절차를 위반한 점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가 이제 어려워졌고 위반한 절차를 이제 다시 진행해야 될 상황이 됐죠. 근데 그렇게 다시 진행하기에는 너무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부득이 감정가에 한 50%까지도 더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조합으로서 항상 도시정비법상 이런 절차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원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액을 최대로 높이려면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잘 받아야 됩니다. 자, 대법원은 매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과 동시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해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 바, 이때 시가란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시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가 산정을 매도 청구권 행사 당시, 즉 미동의자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게 되고, 물론 딱 그날이 아니라도 그 전후에 한두 달 정도의 시차는 법원이 용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경기 침체나 부재자에 대한 송달 문제,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매도 청구 소송이 수년간 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몇 배나 올랐다가 또 내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최초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 감정을 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감정 결과 시세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그리고 감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 보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 재감정 신청,
또 감정인을 정인으로 불러서 신문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원은 감정 보완은 웬만큼 잘 받아줍니다만 제 감정은 그래 전면적으로 제 감정하는 거는 거의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제 감정 신청을 이렇게 하면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감정 받아주면 상대방도 제 감정 하려고 할 거고 서로 만족할 만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 감정 하려고 할 게 아니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거부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재감정 신청을 할 때 재감정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을 쓴다는 정도로 이유를 제대로 써내가지고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받아줄 정도입니다. 특히 감정 보완 신청을 할 때는 보통 개발이익을 포함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보완해서 이렇게 확인할 게 아니라 처음 감정 신청할 때 감정 의견서에다가 개발이익을 반드시 포함해서 감정해달라 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나중에 받아보면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기재는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이나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감정가기에 포함시켰는지 또 반영됐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입장을 보면 대체로 현재 시세가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냐 하는 전제에서 뭐 시세에 감정을 하고 그 가격에 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 감정은 통상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단독으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이 되기 어렵고 주로 주관적인 감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감정 결과가 잘 나오도록 감정인의 감정 수행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나 감정인이 요구하는 자료, 이런 걸 신속히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근 거래 시세가 있거나 거래 사례 같은 거, 그리고 감정인이 필요하다 하는 뭐 설계 도면 같은 거, 이런 걸 신속히 제공해주고, 현장 감정을 하게 될 때는 감정 대상 물건에 대해서 증축한 것이 어떤 게 있고 리모델링한 것이 어떤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감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감정이라는 것은 법원 감정에 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선례 내지 참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리 법원 감정인이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을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감정평가서로서는 감정평가에 앞서서 참고할 만한 평가 선례를 먼저 이제 찾게 되는데, 대부분 평가 선례가 그전에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임의로 감정평가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감정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해놓은 종전자산 평가에는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 선례로 작용이 되어버리면 미동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법원 감정인으로서는 이제 어떤 감정평가 결과를 내더라도 불리한 입장에서는 항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감정평가사가 미리 해놓은 그런 평가 선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평가 선례라는 안전장치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감정에서 인근 거래 시세 내지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높은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사감정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감정에서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감정이라는 게 법원 감정가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에 있어서 도로나 전답 부거 이런 지목이라도 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이제 도로를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결국 매도 청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죠. 이때 뭐 시가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동산이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 시행 당시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보통 대지로 전환하게 되죠. 따라서 현재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지만 장차 대지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지가 아닌 도로로 만약에 평가를 해버리면 도로라는 게 통상 대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결과가 되죠. 자, 그렇다면 지목이 도로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 잡종지, 국어 등인 경우에도
장차 대지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대지로 평가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됩니다. 먼저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현황이 도로라도 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것인 만큼 그 시가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각 토지의 형태나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시가 산정을 잘못한 것이다 하고 그런 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즉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물론이고 전답, 과수원, 잡종지 국어라도 감정평가 시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거고 또 지목이 전답 등이지만은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도 역시 대지로 이제 평가돼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지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로로 평가할 경우도 있다고 판결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즉 이제 재건축 사업 당시도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고 재건축 사업 이후에도 이제 새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이후에도 정비 개발 시설로 뭐 아파트 진입도로나 이런 거 도로로 계속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도로인 현황 그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하는 판례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197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쯤에 도로로 결정 고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도로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조합이 해당 토지를 취득해서 정비 기반 시설로 새로 설치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사업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니라 도로로 여전히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하다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의한 매도 청구 사건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목이 국어이고 현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부지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을 고려해서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지목이 도로, 전답, 과수원, 잡종지 국어이든 현황 도로이든 재건축 사업에 따라 대지로 변경되면 대지로 평가하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해서 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로 유지가 되면 도로로 평가해야 한다 하는 결론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 이후에는 아파트 사업이니까 대부분 대지와 도로 위에는 또 다른 지목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가진 사람이거나 그런 도로에 경매로 투자하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도로가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이제 여전히 도로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미리 사업계획 같은 걸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 대상 부동산에 알박기 시기의 건조당 가압류, 압류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소송을 내서 이제 시가로 매수하게 되죠. 그런데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 등의 국세 체납이나 공동저당, 알박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감정 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건조당이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 제한 등기가 있다면 조합이 매도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 해오더라도 그대로 승계될까? 아니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소멸이 될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등의 감정 가격이 1억 원인데 그 부동산에 건조당 등의 어떤 채권액이 2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매 대금 1억으로는 채권을 해결할 수가 얻게 되는데 남는 1억 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청구 판결을 받아도 단지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게 의제될 뿐이어서 매매 계약체결이 간주된다는 거죠. 매도 청구 소송 제기 시에 해둔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우선하는 건조당이나 압류, 가압류 이런 등기가 있다면 이걸 말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재건축 매도 청구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와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거죠. 만약에 권리 제한 등기의 그 채권액이 매매 대금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동시행 관계상 조합이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등기를 이제 말소시킬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 권리 채권액이 매매 대금을 초과하면 대부분 소유자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판결에 따라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제한 권리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재당권 가등기는 10년,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은 3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나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넘겨오고 난 뒤에 이렇게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또한 건재당권 등이 허위 채권에 기한 알박기라고 의심이 되면 매도 청구 소송을 할 때 미리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또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상적인 가압류 건재당권자, 지자체, 세무서 등의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채권자 보고 경매나 공매에 좀 붙여달라, 이렇게 해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말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 채권자들이 또 쉽사리 응해줄지는 또 의문이죠. 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는 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이 낙찰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낙찰자를 상대로 다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런 해법이 안 통하면 또 알박기식 권리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주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박기식으로 요구하는 이런 미동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의 부담이 엄청 늘어나서 수억에서 수십억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주택법에 의한 매도 청구 사례이긴 하지만 사업 시행 부지의 감정 가격이 2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에 건재당권이 무려 20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행사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서로 짜고 한 가짜 건재당권이라는 이유로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사업 일정이 긴급해지다 보니까 부득이 한 13억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억 원짜리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수한 셈이 되죠. 결론적으로 재건축의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알박기식 제한 권리자들을 방지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도시정비법에다가 감정 금액을 공탁하고 제한 권리자들이 그 공탁된 감정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으면 제한 권리를 모두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시정비법이 전반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헌집 주면 새집 줄게 란 말 들어보셨죠? 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헌집들을 조합에다가 출자를 하고 세집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이 아무리 이점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는 세집도 싫으니까 팔고 떠나겠다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이처럼 조합 설립 시부터 조합 설립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토지 및 건물 소유자입니다. 미동의자라 하고, 조합 설립에는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려는 자를 현금 청산자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쳐서 시가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게 되죠.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면 첫 번째로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 조합이 되겠죠.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그리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답 촉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보통 이제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죠. 통지가 도달하기만 하면 이제 어떤 통지의 효력이 생기죠. 근데 내용증명이 이제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도달할 때까지 통지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회답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매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회답을 촉구했는데 2개월 동안 아무런 답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건축물만 소유하는 자, 그리고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그 건축물 토지를 이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한 사람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고,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해도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됩니다. 조합 설립 동의 여부 회답 촉구 기한인 2개월이 지난 뒤에 2개월 내에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 청구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놓치게 되면 매도 청구권이 무효가 됨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동의자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다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이제 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절차를 밟아서 매수하게 되는 점이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재건축과 다르죠. 또한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재건축에서처럼 토지 및 건물 모두를 소유한 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이제 조합원이 되는 점이 다르죠. 다음으로 분양 신청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 협의.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등의 권리에 대해서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는 이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분양 신청을 했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어떠냐? 가 문제되는데, 이런 경우도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게 보통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합 정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현금 청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해서 현금 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두종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신청을 했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이제 보상 협의를 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등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사업 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2달이죠.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처럼 소송을 통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미동의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즉 소장이 이제 송달되는 거죠. 송달된과 동시에 미동의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해서 시가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일종의 형성권인데, 다만 매매 대금은 어떻게 정하느냐? 소송 절차에서 이제 법원 감정에 의해서 이제 특정이 됩니다. 세 번째, 지연이자 지급. 이런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60일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자를 지급한 취지로 봐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와 다르게 미동의자의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을 도과해버리면 매도 청구권이 무효가 되는 그런 제척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는 그와 달리 이렇게 지연 이자를 규정하는 취지로 봐서는 이때의 매도 청구는 60일이라는 그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제 지연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이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이율은 100분의 5입니다. 그럼 5%. 6개월을 초과해서 12개월 이내의 지연이 됐다. 그러면 이율이 100분의 10, 10%가 되죠. 지연 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이율이 100분의 15 해서 15%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이율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매도 청구 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그들을 상대방으로 해서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소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미동의자 등은 매매대금, 즉 법원 감정가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 등기하고 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에 이 해당 부동산을 미동의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으로서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보통 2, 3개월 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고, 조합에서는 첫 변론기일 이전이나 변론기일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시가 감정을 이제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법원의 감정인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한 감정인에게 시가 감정을 이제 시키게 되죠. 이때 시가란 뭐냐?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좀 길죠.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매도 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감정인은 해당 부동산에 이제 결국 매도 청구 당시의 시가, 즉 매도 청구 소장의 이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한 후에 그 감정 평가서를 법원에 이제 제출하게 되지요. 이렇게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면 법원은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이 감정 가격 가지고 조정 절차를 거쳐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제 되면 뭐 그대로 모든 재판이 끝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감정 가격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을 받은 조합은 그 판결에 기해서 감정평가액을 법원에다가 공탁하고 이제 인도 집행을 하게 되죠. 다만 미동의자 등은 이제 조합의 재건축 사업 절차가 도시정비법 등이 위반되어서 매도 청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 가격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다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투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최종 확정되어야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매도 청구와 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 청구는 1심 판결과 매매 대금 공탁만으로 분양 등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에 있어서는 거의 말바뀌식으로 버티는 지주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주택법에 의한 매도 청구에서는 토지주가 시세의 몇 배를 요구하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한 최대 2년 전후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도 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실제 착공이 중요한, 착공에 막대한 지장이 이제 처리되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부득이 알박기식의 어떤 매도 대금을 요구하더라도 거의 1심 재판에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과 다른 점이죠.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지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어떤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들은 모두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처럼 미동의자가 없고 미동의자는 또 매도 청구 절차는 또 필요 없게 되죠. 다만 분양 신청 과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서 이제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점이 매도 청구 절차로 진행되는 재건축과 다르죠. 이러한 수용 재결 절차는 청산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한 5,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청산자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협의 및 수용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로 되는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주로 되겠죠.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자체를 철회한 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조 4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청산 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재결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조속 재결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수용 절차와 관련하여 이제 토지보상법은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속 재결 청구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재결 청구해달라는 그런 취지죠. 재개발 조합의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조속 재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겠죠.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연 15%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 12%인데 연 15%는 상당히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 공고 및 열람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결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지자체장은 재결 신청서를 공고 및 열람을 또 시키게 되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는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또 제출할 수 있고, 또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의견서에다가 주장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의유보 수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수용 재결을 하고,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자는 이렇게 공탁된 돈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하고 그 보상금을 찾을 수 있고, 또 보상금을 찾더라도 그 다음 이제 불복 절차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돈을 찾아버리면 그 다음 불복 절차나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조합이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수용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비록 수용 재결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수용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이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는데 청산자가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에 재개발 조합에 결론 날 때까지 나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겠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게 문제됩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조합이 사용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제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그 해당 토지나 물건을 조합한테 인도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용 재결에 대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재결을 합니다. 이처럼 이의 재결에도 불복하기를 원할 때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이제 정액을 보통 청구하죠. 정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대신에 즉 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바로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 보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용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하게 권리가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68조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인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1명, 시도지사가 1명, 토지 소유자가 1명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도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6조 6항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3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을 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손실보상의 단계별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보상계획 연락 공고 할 때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상협의 30일 이상 하고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을 하고 그 다음 공람 및 감정평가 실시를 하는데 그때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이제 산술 평균액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및 재결 그리고 공탁 후 조합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에 따라 또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 또 감정평가를 또 실시합니다. 이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산술 평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용 절차가 끝나도 마지막으로 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액 정액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또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돼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은 청산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이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번이나 이제 감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용 절차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수용 절차 중에서 수용 재결과 이의재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 금액이 조금씩 이제 정액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 보상가 기준으로 뭐 한 2%에서 한 5% 최대 정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더라도 합쳐서 뭐 한 5, 6% 그 정도 정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번 감정을 하게 되지만 기존에 여러 번 감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감정평가액을 또 무시할 수 없고 최대 10% 이상 감정 결과가 차이가 나면 이 감정평가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정도 올려준다는 이런 우스개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정액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소송에서 치열하게 보상 감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그걸 토대로 재감정까지 했지만 결국 이 재결된 감정 금액의 2% 정도 정액되는데 그친 적이 있습니다. 수용 재결이나 이 재결 과정에서 이미 최초 보상가보다 한 3% 정도 정액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2% 정액되니 이제 총 한 5% 정도 정액된 셈이죠. 이번 시간에는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도가되면 더 이상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이제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로 매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이제 종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 등에 대해서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느라고 바빴거나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을 잘 몰라서 행사 기간을 도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유로든 조합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 내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매도 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매도 청구를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합의로 원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만약 합의로 이렇게 매수해야 된다면 미동의자가 알박기식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여서 합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동의자가 숫자가 많다면 합의금 때문에 조합에 엄청난 자금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도 청구 기간을 이제 도가해버렸다면 조합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합이 매도 청구 기간을 도가했더라도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또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췄다 하면 조합은 그러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에 근거해서 새로이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도구한 조합에게 어떤 숨통을 열어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 결의를 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후에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했는데 회답이 없자 아직 그 관할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인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39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48조 사항이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매도 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만일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 청구의 상대방이 매도 청구권자가 언제 매도 청구를 하게 될지 모르게 되어서 그 법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매도 청구권자가 매수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매도 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러나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은 그러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에 근거해서 이렇게 새로이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해당 조합이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2012년 10월 19일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또 최고도 하고 소장의 송달로서 각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 청구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매도 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만 받았지 관할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변경에 기한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합의 매도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게 판단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착오 등으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 기간을 지나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합 총회를 열어서 조합 설립 변경 결의를 하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세 번째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고하고, 네 번째 관할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고, 다섯 번째 동의 여부 회답 기간 도과 후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면 그 매도 청구는 적법 유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매도 청구 기간이 역시 정해진 기간이 도과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관련 판례는 보이지 않지만 빈지법에 재건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결의하는 그런 하자 취하는 절차를 밟으면 다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지만 알박기식으로 과다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미동의자와 무리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조합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절차상 소유권 확보가 촉박한 경우에는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저희 법무부에서 진행한 여러 사례에서 사업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법원 감정가의 50%나 더 주고 합의한 경우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